상관아, 카메라 꺼지면 얘기해야 돼. 자, 보십시다. 잘 풀었네. 잘 풀었어.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경제는 왜 이렇게 못 풀었어? 80분 안에 풀어라면 못 풀겠지. 그지? 이렇게 잘 푸는 것을, 후다닥. 빨리 볼게요. 앞에는 이거 가지고 시간 되게 오래 끌었는데, 간단히 합시다. 세원이랑 정의, 그치? 소득은 대표적인 세원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고 읽으면 돼? 세원, 소득, 관계없이 읽으면 되죠? 상관없고. 근데 세원 전체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소득에서 뒤에 보니까 못 뺀다? 전체 소득에서 이 부분 뭐라고 그래야 돼? 공제 빼고 카메라에 찍힐려나 모르겠네. 부분이 공제 빼고 나머지 요 부분만 뭘로 한다? 세율을 적용하는 세원이다. 그런데 이 세원의 이름이 뭐다? 여기 보니까 과세표준이다. 그치? 자, 그래서 이번 새 3주차 모의고사 볼 때 이 과세표준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으면 좀 힘들었을 것이다. 앞으로 과세표준이라는 말을 보면 뭐라고 하면 된다? 그냥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금이 부과되는데 소득, 그치? 공제가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공제하고 나서 내가 번 돈, 세금을 내야 되는 돈, 그게 바로 과세 표준이야. 그러니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당연히 세액, 돈이 나오겠지. 세액과 세율 구분해서 선지 읽어줘야 되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세율은 한계 세율이다. 이것 때문에 뒤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어차피 한계 세율을 곱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야. 그치? 그 그래프에다가. 이게 더 어렵잖아. 이게 더 쉬웠으면은 이걸 곱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어려워서 편한 평균 세율을 자연스럽게 고를 수밖에 없었다. 그게 더 문제를 쉽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도 우리는 평균 세율을 자동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게 됐었다. 자, 한계 세율이 뭔가 봤더니 얘는 세액의 증가분이 과세 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비율을 뭘로 나타내? 나누기로 나타내고 나누기는 뭘로 나타낸다? 분수로 나타내니까 왜? 한계세율 구하는 방법? 요거더라. 한계세율 말고도 우리는 뭐?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평균세율, 세액을 과세이자 총소득으로 나눈 뭐도 있다? 실효세율도 있더라.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한계가 뭐다? 이거는 외워 얘들아. 내가 거기에도 써놨죠. 한계가 무슨 뜻이야? 한계. 한계? 리미트? 아니야. 한계가 뭡니까? 한계는요. 외워. 한 단위야. 한 단위.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생산력이 한 명이 일하면 100만 원어치를 벌어. 둘이 일하면 180. 셋이 일하면 250.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 그러면 처음에 한 명이 벌 때는 100만 원의 생산량을 냈는데 10명이 일하면 그걸로 따지면 1000만 원의 생산량을 내야 되는데 10명이 모이니까 뽀짝뽀짝 노는 바람에 생산량이 500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한계 생산량은 줄어든다고 얘기해야 되지. 한계 생산량이 뭐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단위, 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단위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00에서 500이 되어도 단위당으로 따지면 100에서 50이 됐으니까 한 단위 생산량, 한계 생산량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한계 세율 역시 뭐 증가분에서 중가분을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한 단위가 나와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음 예를 통해 세율에 대해 이해해보자. 솔직히 문제를 푸는 데는 이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어떻게 한다? 우리는 나무들을 보면서 숲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이 나무 저 나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잠깐 뒤로 물러서서 숲을 봐야 돼.
숲속에서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 부분은 보면 다음 예를 통해 하고서 쭉 나오는데 얘는 세율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이지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몰라 빨리 풀어야지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알겠지? 정 필요하면 문제 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 보면 되잖아. 세율이 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세율은 내가 1천만 원 벌었을 때 세율이 얼마? 10%이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 내야 된다? 100만 원 내야 된다. 이게 세액이야. 자, 그런데 내가 1천만 100원을 벌었어. 1천만 100원을 벌면 1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세율이 20%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1000만 원 벌고 100만 원 세금 냈는데 1000만 100원 벌었다고 해서 갑자기 세율이 20%가 되면 나는 200만 원, 200만 20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 100원 더 벌어서 얼마나 억울해. 100원 안 벌고 말지. 갑자기 100만 20원을 더 내야 되잖아. 억울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율을 결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한대? 이 1100원에서 1000만 원만큼은 어떻게 한다? 10%의 세율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 100원에 대해서만 1000만 원 초과분인 100원에 대해서만 20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은 200만 20원이 아니라 100만 20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세율은 항상 이렇게 결정된다는 걸 지금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는 게 좋다. 이번 수특에는 다행히 뭐가 안 나왔어? 조세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는 안 나왔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이런 식의 계산은 기본이야 얘들아. 자, 경제의 배경 지식을 쌓을 부분이 여기 저기 여기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장의 구조들을 좀 알아둡시다. 일단 세액 계산하는 방법 알아주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과세 표준, 소득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세율 구조가 결정된다. 과세 표준이 클수록, 소득이 클수록, 이해되죠? 높은 세율로, 세액이 아니라 세율이니까 얘들아, 비중 자체가 높아지는 거야. 10%에서 15%로, 15%에서 30%로. 그렇게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구조라고 한다. 누진세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고소득일수록 세율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율 구조는 어떻게?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대. 자, 그러면 뒤에 표 나오는 문제가 뭐 하는 문제였어? 길 잃지 말고 세율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 세율 구조를 구하려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된다?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를 판단해야 돼. 그럼 평균 세율을 먼저 구해야겠죠? 평균 세율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여기 나와 있잖아. 평균 세율. 과세 표준분의 세액.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라 그래도 이게 기준이나 이게 기준이었으면 너네가 틀렸을 텐데 고맙게도 얘가 기준이니까 너네 덜 틀린 거야. 그치? 이거 이렇게 써있는 거 못 봤어도 니네 이렇게 계산한다고 무시하고 니네가 아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다행이지. 근데 여기에 써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계산하는 거지 안 나와 있었으면 혹은 다르게 나와 있었으면 얘나 얘였으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었다는 걸 너네가 기억을 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푸는 게 아니야. 니네 마음대로 했는데 이거니까 너무 다행이지. 그지? 자, 어쨌든 자, 그럼 잠깐 요걸 봅시다.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면 비례세율,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세율, 함께 증가하면 누진세율 구조더라. 그래서 평균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 그 문제 바로 풀 수 있죠. 고맙게도 계산이 너무 쉽기 때문에 한 번에 쓰지 않아도 풀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여기 보면 공평한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얘들아, 너네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알바들 많이 할 거 아니야. 알바할 때 5시간 빡세게 일하면 얼마 벌어? 과외 아니야. 과외 아니고 그냥 몸으로 때웠어. 5시간 일하면 얼마 법니까? 4만 원? 5만 원 벌죠. 5만 원.
그래도 5만 원. 야, 최저시급 10,000원입니다. 9,000 얼마긴 한데 9,700 얼마긴 한데 보통 그렇게 계산해 주는 데는 없고 10,000원 주죠. 잠깐 쓸데없는 얘기 하자면 세금 얼마네? 원천소득. 원천소득이 뭐야 얘들아? 원천징수. 원천소득이 아니라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뭐야? 그것도 니네가 버는 돈이잖아. 그치? 벌면 그 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돈들, 프리랜서들, 알바들 돈은 미리 세금을 떼고 줘. 몇 프로? 3.3%. 그래서 10,000원에서 3.3% 빼고 나머지만 니네가 받는 거야. 오케이? 근데 가끔 악덕 업주들이 어떻게 해? 자기 세금 신고 안 하고 그냥 3.3%뗀 돈만 주면 너네가 세무서 가서 그 돈 3.3% 이렇게 저렇게 공제해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을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거 잘 알아둬야 돼. 세금은요 앞으로 너네랑 평생 함께 해야 되는 공부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너네가 5만 원을 벌면 예를 들어서 3.3%의 세금이 아니라 10%라고 해보자. 5만 원을 빡세게 벌었는데 거기서 밥도 못 먹고 5만 원 벌고서 5천 원 세금 내라 그러면 피눈물이 나겠어 안 나겠어? 진짜 아깝겠지? 그치? 근데 5시간에 1억 버는 사람 생각을 해보자고. 똑같이 10% 적용했어. 1억 벌고 1,000만 원 세금 내는 거 5만 원 중에 5천 원 세금 내는 거 누가 더 피눈물 날까? 당연히 5천 원이 더 피눈물 나. 그치? 자,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 야, 1억 버는 애들 너네도 5천 원 내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피눈물 흘려야 돼. 그 피눈물 흘리려면 너네는 한 40% 정도 물려야 돼. 그래서 뭐 5만 원 버는 사람들은 10%, 1억 버는 사람들은 40% 내는 게 보다 누진세율 구조다. 그게 똑같이 피눈물을 흘려야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뒤에 이 소득 곡선을 한번 효용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자,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내가 방금 얘기한 이유 때문에 뭐를 선택하고 있다? 누진세율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처음에 그걸 누가 얘기했대? 미리 얘기했대. 조세 부담이 개인의 소득 감소를 유발하므로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생, 즉 효용의 손실을 효용을 뭘로 바꿔 읽는다? 만족감으로 바꿔 읽는다. 경제 지문이 나오면 효용은 뭘로? 만족감으로 바꿔 읽어도 괜찮다. 효용은 만족감이야. 만족감의 손실이 균등해야 공평하다고 본다. 피눈물의 값이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뭐라 그래? 희생한 양이 똑같다. 흘린 피눈물의 양이 똑같다. 균등 희생 원리라고 하는데 미래에 주장은 누진세율 구조를 찬성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여기에서 희생이란 세액, 금액 5천 원이냐 4천만 원이냐 그 차이가 5천 원이냐 4천만 원 차이냐 세액 자체가 아니라 만족감의 총 만족감의 감소분이다. 똑같이 만족도가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균등하다는 것에 구체적으로 기준이 뭔지 그것은 논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러한 세 가지 균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을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얘들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일단 여기야. 기준을 말하기 전에 기준에 뭐 전제 네 가지가 나와 있어. 우리는 문제 풀 때 이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흘려봤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앞으로 경제 지문을 볼 때 이 네 가지가 왜 전제가 돼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해해야 다른 지문에 적용할 수가 있어. 자, 1번.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고 소득, 버는 돈만이 만족감을 결정한대. 나 의사야. 돈 엄청 벌어. 근데 나 의사라는 직업이 싫어.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져. 이러면 되는데 그 사람은 경제적 인간이 아니야. 경제적 인간은 뭘로만? 소득으로만 만족감을 결정하는 거야.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 이런 만족감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 세 번째 별표. 세 번째 전제는요, 어려워요. 이게 뭔 소리야? 소득 증가에 따라 한 단위의 만족감이 체감한다는 가정. 이게 뭔 소리야, 얘들아? 생각해봐. 너네가 5시간을 일해서 5만 원을 벌었는데 사장님이 너를 예뻐해. 너무 고마워서 10만 원 주겠대. 5시간 일했는데.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열나좋지. 그치? 10시간이라고 5시간 일했는데. 그래서 5만 원 더 버니까 이 정도의 만족감이 늘어났어. 자, 근데 그 다음에는 15만 원 준대. 헐. 당연히 만족도가 늘어? 근데 10만 원 받았을 때는 너무 깜짝 놀라서 진짜 좋았는데 15만 원 준다니까 그거보단 조금 충격이 덜해. 아유, 진짜 나 예뻐하나 보네. 자, 근데 그 다음에는 100만 원 준대. 200만 원 준대. 300만 원 준대. 1억 준대. 5시간 일했는데 1억 줘. 이제 그때 가서는 있잖아. 네가 5만 원 벌 때는 10,000원이 아쉬웠는데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만족감이 커지기는 하나. 한 단위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5만 원 늘었을 때보다 못하게 된대. 사람 심리가 그래. 어차피 1억 버나 2억 버나 돈이 늘어나서 남는 건 매한가지기 때문에 얼마나 남는지는 나한테 크게 기쁨을 못 주는 거야. 실제로 사람들이 60억이 넘어가면 이제 60억 넘어보고 싶다. 그치? 60억 넘으면 60억이나 100억이나 행복의 차이가 없다는 거야. 진짜 그렇다.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치? 자, 어쨌든 그래서 5만 원 벌었을 때 10만 원 더 벌었을 때 한 단위. 내 만족감은 물론 이런 식으로 커져가긴 하는데 넓이가 점점 커져가긴 하는데 불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마이너스로 넘어가진 않지만 내 만족도는 점점 어떻게 한다? 감소된다는 거야. 이게 뭐다? 한계 효용 곡선이라고 해서 늘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쪽으로 간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겠지. 나는 하루에 3만 원만 있으면 돼. 4만 원부터는 소용도 없어 하는 사람은 급격하게 한계 효용이 내려갈 거고, 야, 난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돈이 좋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써? 한계 효용이 꽤 오랫동안 만족도를 돈을 더 줄수록 유지를 할 수 있겠죠. 한계 효용을. 자, 그런데 체감한다는 가정하에 4번처럼 모든 사람의 소득 한계 효용 곡선이 동일하다고 해야지만 얘가 말이 되는 거야, 얘들아. 실제로 효용이 체감한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지만 4번처럼 모든 사람의 소득 한계 효용이 동일하진 않아.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4가지 원칙이 아니라 3가지인데, 그치? 뒤에 3가지 나오죠? 3가지 원칙이 가능하기 위한 4가지 전제를 꼭꼭꼭 기억해 두시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는 다들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한계 효용 정의 나와 있는데 내가 방금 한 얘기고, 그리고 원래 소득이 YOO였는데 세금을 내고 나면 당연히 내가 번 돈이 YO에서 YT로 줄어들게 되고, 얼마큼 줄어도? 세금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내 만족도는 얼만큼 줄어들었다? 베타라는 넓이만큼 뭐가 줄어들었어? 내 만족도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규칙 뭐 나와, 얘들아?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희생이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대신 뭐라고 써놨어?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된다는 거는 면적 베타의 크기가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치? 이게 기준이야. 아, 절대 희생 균등 원칙은 베타를 맞추는 거구나. 자, 복잡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기울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기울기는 거칠 뿐. 그치? 기울기는 그냥 거쳐가는 거고, 기울기 당연히 수학 잘하면 바로바로 이해되겠죠. 그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돼?
가팔라질수록 어떻게 된다? 누진 세율 구조를 만족할 수 있게 되고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0이면 누진 세율 구조를 만족한다 안 한다? 복잡하네.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고 기울기가 0이 되면 베타와 베타 다시 넓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밑변의 길이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밑변의 길이가 동일하면 누진 세율을 만족한다 안 한다? 누진 세율을 만족하지 않죠. 우리는 왼쪽으로 갈수록 이 밑변이 어떻게 해야 된다? 좁아져야 된다. 밑변이 좁아지려면 베타의 크기를 맞추면서 밑변이 좁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그치? 이게 바로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 이해 안 된 사람 반드시 나 찾아오시고요. 지금 대부분 이해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시고 그림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세 가지 원칙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공통점은 평등의 기준이라는 거고, 다른 점은 얘는 결국에 누진세율 구조를 쉽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기울기 때문에 베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 얘들아, 아까는 절대가 이름에 들어갔고 얘는 이름에 뭐가 들어가? 비례가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건 베타가 아니라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베타. 그치? 자, 그래서 아까는 베타만 맞췄는데 이번엔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베타. 요 넓이를 맞추면 뭐가 되더라?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이 되더라. 얘는 아까 걔보다 쉬워. 체감하는 모양이기만 하면 앞으로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얘도 곡선의 기울기가 0이라면 누진세율은 안 되고 뭐가 되더라? 비례세율 구조가 될 것이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고, 세 번째, 한계희생균등 원칙에 따르면 어때? 세 번째 규칙 마음에 들어요? 이런 어떤 세상이 될까? 과세 이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는 만족도를 뭘로 맞춘다? 한 단위당의 만족도를 무조건 YT, S로 맞춰야 되니 내가 이만큼 벌면 세금 얼마 내란 얘기야? 괜찮냐? 어때? 마음에 들어? 이만큼. 근데 내가 이만큼 벌어. 그럼 어떻게 해? 그치. 나라에서 만족시켜줘야지. 그치? 여기서 낸 걸 여기 메꿔야지 뭐. 아무튼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고소득층일수록 매우 무거운 조세 부담이 요구된다. 그럼 세 번째 건 면적이 아니라 요 길로 해쳐모여. 그치? 결국에 YT로. 모든 사람의 한계 효용 곡선이 똑같기 때문에 YT로 해쳐모이기만 하면 되더라. 자, 그럼 문제 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어디 갔어? 나의 문제. 자,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5번밖에 없죠. 개념 얘기하고 원칙 설명하고 1번에 5번. 2번, 3번이죠. 1, 2번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맞춰야지. 국가가 소득세 비례세율 구조 아니고 누진세율 구조라고 맨 위에 써있네. 그죠? 2번에 3번. 여기까지 다 잘 맞췄고, 많이 틀린 문제 3번 봅시다. 자, 얘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많이들 맞춰서 답이 4번이었는데 고맙게도 일일이 봐도 괜찮지만 고맙게도 눈에 확 안 들어왔을 때 내가 무조건 5번까지 그냥 한번 읽어보라 그랬잖아. 쉽게 보이는 게 있다고.
야, 비례위생 균등 원칙.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맞추라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뭐 하고 있어? 평균세율 구하고 있죠? 이 성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얘가 정확한 근거지만 평균세율을 동일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누진세율 안 되고 얘 비례세율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정확한 답의 근거지만 그렇게 풀지 않아도 바쁠 땐 어떻게 면적 맞춰야 되는데 3번처럼 4번처럼 성분만 가지고 비례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헛소리지. 지금 비례세율 하고 있는데 자 비례위생 균등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답이 4번 되더라. 오케이 잘했고요. 4번은 몇 번이야? 4번은 몇 번이야? 어? 1번이죠. 잘했고요. 자 잠깐 야 틀린 사람 한 번만 봐봐. 1번만. 야 기억의 이유 어떻게 해야 돼? 보인다. 기억의 이유 어떻게 해야 돼? 기억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틀린 사람 별표지 때문이다 해. 때문이다가 뭐야?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기억의 이유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이죠. 오케이? 오케이. 자, 4번에 1번 5번 얘랑 비례세율 구조 가랑 나랑 왜? 평균 세율이 얘 10%, 얘 10%, 얘 10%. 얘는 세율만 보면 되니까 세율이 높다 뿐이지. 얘도 미안 30%, 얘도 30%, 얘도 30%. 얘는 10%, 15%, 20%. 그러면 둘은 비례세율 구조. 얘만 누진세율 구조가 되는 거죠. 비교해보니까 5번의 답은 몇 번? 5번밖에는 안 되더라. 어떻게 해라? 평균 세율부터 구했어야 된다. 얘가 어렵게 나와도 어떻게 한다? 이 구조, 이 유형 꼭 기억해놔. 니네 마음대로 평균 세율 막 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 3월 달에는 항상 어떻다고? 어려운 거 하나씩 나오지. 지금 내가 교육청구 계속 가져왔는데 교육청구 다 어려워지. 그치? 수능은 좀 특이한데 교육청은 그냥 어려워. 정보량이 너무 많아. 복잡해. 수능이 훨씬 심플합니다. 알겠죠? 수능이 심플한데 좀 이상한 구조. 한 번씩 있지. 그치? 어쨌든 5번에 답 5번. 잘했고요. 6번에 5번이랴. 잘했고 지금 까먹기 전에 1번부터 15번까지 그 다음 페이지 OX 11쪽 해봅니다. 이거 해. 좋네. 따라오고 있습니다. 믿어도 될까 얘? 따라하고 있을까? 잠깐만. 여기? 해지 마. 해지.
됐죠? 14쪽. 채점해 두고 내가 보니까 포인트 채점해 두고 다른 사람 14쪽으로 넘어갑니다. 많이 보던 거, 익숙한 거, 대부분 알고 있는 거. 하지만 구조가 중요한 거.
얘들아, 우리 쉬는 시간 순서를 좀 바꿉시다. 못 푼 사람 끝까지 좀 잘 푸시고, 틀린 사람들 있거든? 잠깐 고치고, 잠깐 쉬고, 맞아, 빅락하고, 빅락합시다. 좀 일찍 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